제 전망이 만약 맞다고 하면 맞다면? 이론적으로 세 가지를 해야겠죠. 첫 번째 예나 사야 되고, 두 번째 나스닥 비중에 기술주 비중 좀 줄이셔야 될 것이고, 일본 주식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그럼 예나 사야겠네 라고 하시는데, 제가 하나 팁 좀 드리면요, 포트에 해치 개념으로 투자하시면 좋지 않겠냐 표현이 그런데 가능한 덤비시면 안 됩니다. 금리 인하가 주식에 좋다 나쁘다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 결국은 매크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주식의 향배는 결정되고 달라진다. 이름 보니까 only if라고 돼 있어요. no recession일 때, 경기 침체가 없을 때만 좋다라는 거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또 우리가 얘기했던 경기 침체가 옵니까 안 옵니까가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대표님 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면 엔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 많이 해주시는데, 이번 시장에서 엔달러의 움직임을 좀 주목해야 된다. 이 말씀은 이제 과거에 이제 다른 채널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엔캐리 트레이드 뭐 이것 이상의 또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좀 거칠게 얘기하면은 네. 미국 제외하고 경제 좋은 나라 없잖아요. 너무 잘 아시는 얘기지만 한국 경제는 어떨까요? 뭐 전체 그림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다가 만약 여러분들 세마이컨덕터 반도체만 딱 끄집어내면은 빼놓으면. 엉망이거든요. 진짜 엉망이거든. 게다가 부동산 담보대출이 론이 증가를 하면서 사실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또 금리 인하를 못하는 상황이 가다 보니까 경제가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뭐 이게 그럼 뭐 중국은 더 할 나위도 없고. 더 심각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유일한 버팀목이 미국인데, 미국의 경제가 둔화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전체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주는 거고, 그 메커니즘 작동 원리 중에 하나가 예화죠. 혹시 여담인데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 아시겠지만은, 미국 경제가 나빠진다 라고 하면은 미국 이외 국가들 통화는 어떻게 되죠? 미국 경제 침체 들어간다. 경기가 침체가 되면. 예. 달러 대비 어떻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또 이제 달러 스마일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달러는 오히려 또 강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전제입니다만은 미국 경제가 확 나빠진다라고 하면 설령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경제가 나빠진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금리 인하에 따른 이머징 마켓 통화 강세를 누릴 수가 없죠. 경기가 나빠져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오히려 글로벌 경제 리스크가 더 커지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달러의 수요가 더 커지고, 미국 이외 난 USA 통화들은 약세로 가죠. 통화 약세로 갑니다. 미국 경기 나빠지면 대다 통화 다 약세입니다. 근데 딱 두 가지의 예외가 있죠. 미국 경기 나빠서 대다 통화 다 약세로 가는데 딱 두 가지 통화가 강세로 가죠. 어디냐? 스위스 프랑과 재패니즈 엔입니다. 달러 대비 추가 강세로 갚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여담인데, 미국 경제가 나빠지고 생각하면요, 한국인 입장에서는 대박의 찬스가 있어요. 예나 투자하면 돼요. 예를 들면은 리만 사태 겪었잖아요. 사실 한국에서 불이 난 게 아니라 미국에서 불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원달러 환율이 막 얼마였죠? 1,500원, 1,600원 막 이렇게 막 엄청 약세로 갔잖아요. 그러면 심플하게 얘기를 하면은 달러 대비 워낙 한 30-40% 약세로 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예너는 달러 대비 또 한 20% 강세로 갔어요. 우리가 한국인인데 만약 예너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통화가 어떻게 되냐면은 크로스 레이트거든요. 네. 원 달러 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달러를 갖고 있었으면 원화 대비 한 30% 올라갔고, 여기에다가 다시 예너로 바꿔야 되니까 또 한 20%가 되니까 거의 한 50% 정도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얘기는 복잡했습니다만은 예너 자체가 달러보다 더 안전자산입니다. 결국은 미국 경제가 둔화 리스크라는 게 예너 강세로 갈 수 있는 환경이고, 예너가 강세로 가면은 옌캐리 트레이드가 다 무너집니다. 요번에 옌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어떤 기저 환경은 일단은 미국 경제가 약화된다. 근데 이 미국 경제라는 노동시장이잖아요. 미국 노동시장이 약화되는 측면과 비호재 금리를 올리는 측면이 있는데, 비호재까지 하면 머리가 복잡하니까 미국 노동시장이 앞으로 안 좋아진다 가정합시다. 노동시장이 안 좋아지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제를 살려야 될 거잖아요. 그쵸.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 갭이 줄게 되고, 금리 갭이 주면 예너가 강세 여건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최근 한 2년 동안에 예너가 약세로 간 그 기저의 가장 큰 거는 미국과 일본의 금리 갭이 벌어지면서 예너가 강세로 갔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어쨌건 간에 연준이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예너가 강세로 가게 돼요. 예너가 강세로 가게 되면은 옌캐리 트레이드라는 거 대전제가 뭐냐면, 빌리는 돈이 이게 뜨면 안 되잖아요. 그쵸. 계속 싸게 유지해야 가치가 돼야지. 올라가면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게 올라가니까 반대로 가니까 이게 망가지고, 옌캐리 망가지고, 그러면 글로벌 금융시장이 굉장히 경색이 되고, 그럼 다시 미국이 경색되고, 다시 금리 인하가 되고, 이렇게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마치 미국 경제 약화가 옌캐리 트레이드 루프가 깨지는 거에 딱 트리거를 줬네요. 그렇죠. 네. 이게 딱 누르면 쭉 돌아가는 구조이죠. 메커니즘 자체가. 자, 그런데 요거 재밌어요. 제가 아마 이거
국내에서 여러분 처음 보실 겁니다. 뭐냐면 옌캐리 트레이드는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있답니다. 네. 뭐냐면 옌캐리 트레이드가 완성이 되려고 하면 첫 번째, 돈을 빌리는 나라에 돈을 우리가 조달하는 나라의 금리가 뜨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일본이잖아요. 네네. 일본이 제로 금리인데 금리가 계속 낮게 유지가 돼 있어야죠. 네. 그래야 옌캐리가 계속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두 번째, 그 빌린 나라의 통화가 계속 약세로 놀아줘야죠. 뜨면 안 되죠. 왜냐면 나중에 다 상환해야 되니까. 그쵸.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그 통화가 강세로 가면 안 돼요. 금리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그렇죠. 세 번째로는 그럼 이 돈을 조달해서 투자처에서 굉장히 양호하게 투자 성과가 스테이블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다 딱 맞아야 되는 건데 지금 몇 년, 수년간에 이게 맞았어요. 즉 일본이 계속 저금리를 유지되고 그리고 예나가 계속 약세로 가고 그리고 주로 많이 투자했던 게 뭐냐면은 멕시코 국채 같은 게 한 9% 10% 나오고 여기에 살도 많이 투자한 게 미국의 AI 관련주 나스닥이죠. 자 그런데 지켜야 될 것들이 깨지기 시작하죠. 예를 보세요. 일본이 제로금리를 포기해서 금리를 딱 올리기 시작하니까 예나도 약세로 가고 여기 AI 관련된 주식이거든요. 같이 꺾이는 거. 물론 꼭 이렇게 된다는 법은 아니지만은 이런 메커니즘 좀 이해를 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란 얘기고 그리고 조금 더 말씀 부연 가면은 블룸버그 자료인데요. 예나가 약세로 갈 때 누가 상관성 있게 가장 수혜를 많이 보였냐 하니까 빅3 있어요. 예나가 약세로 갈 때 비트, 나스닥, S&P 요 삼형제죠. 그럼 이걸 뒤집으면은 상관성이 반대니까 얘들이 주로 깨지는 거죠. 실제로 금년도에 나스닥과 재팬니즈 예엔을 보니까 짙은 색깔이 달러 대비 예너인데 위로 갈수록 예너 약세입니다. 연초에 거꾸로 그러는 거네요. 그렇죠. 예너가 이렇게 약세로 갔는데 동구한 동안에 요 색깔은 나스닥인데 위로 갈수록 강세죠. 아하. 약세로 가는 동안에 나스닥이 강세로 갔고 반면에 강세로. 예너가 강세로 전환되니까 나스닥이 바로 깨졌고 재밌는 거 한번 볼게요. 여기요. 예너가 160이 딱 무너져서 강세로 돌아서면서 기가 막히게 그때 추세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예너 나스닥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닥 볼까요? 높이가 안 맞아서 그런데 바닥 142까지 갔다가 너무 과한 거네 라고 돌아서니까 나스닥이 바로 돌아서는 거죠. 이런 부분에 어떤 메커니즘을 좀 우리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데 그건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근데 이마저도 결국 여기다 출발점이. 이걸 봐야만이 AI 관련된 나스닥이라든지 예너 강세 부분이라든지 통화 부분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의 출발점은 미국의 경제고 특히나 노동시장이다. 그래서 뭐 나스닥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미국 매크로가 주식, 채권, 통화 모두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어떤 트리거다. 결국은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진다. 에이, 그 정도로 좋진 않다. 이렇게 이제 반영되면서 이제 환율 시장에 영향을 준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것도 상대적인 개념이라서 미국이 이 정도 좋을 줄 알았는데 에이, 그 정도는 아니야. 근데 일본은 안 좋은 줄 알았는데 그냥 그만이야. 더 이상 이 차이가 줄어들지 않아. 그러면 사실은 이런 경제적인 환경이 엔화 강세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끌지는 못하지 않을까. 예, 오케이. 너무 좋은 질문이세요. 네. 대표님 방송하다 보니까 제가 방송할 맛이 나네요. 네네네. 일단은 그 답변 드리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리죠. 예너가 160부터 145에 드라마틱하게 떨어졌잖아요. 네. 과도한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요. 당연히 과도하죠. 네. 물론 이제 뭐 주식이 과도하게 떨어진 측면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걸 이렇게 급격하게 나스닥이 빡 빠지고 예너가 저렇게 단기간에 급등한 그 정도 요인은 할 정도는 안 하는 거냐. 아니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뭐냐 중간에 어떤 매개체가 있었냐면은 일본 예너에 숏이 걸려 있었죠. 그렇죠. 숏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 있어 그 숏이 청산되면서 이렇게 된 거고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현재 숏이 드디어 롱으로 바뀌었어요. 맞아요. 다 털렸어요. 즉 뭐냐면 롱으로 옌 순 매수로 바뀌었다는 거는 헤지펀드들이 점진적으로 예너가 강세로 갈 거라 전망을 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두 번째 설령 미국의 매크로가 예상대로 나빠진다고 하더라도 요 직전 이벤트 8월 초 이벤트처럼 드라마틱하게 예너가 강세 나스닥이 빠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증폭시킨 증폭자가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아까 좋은 말씀 주셨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미국 노동시장 나빠지는 거를 우리가 50까지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정도는 아니고 한 70 내지 80 정도만 나빠지면 예너가 강세로 가기가 어렵지 않겠냐. 근데 맞는 말씀인데 근데 예너가 너무 싸요.
지금 너무 쌉니다. 우리가 통화를 얘기할 때 구매력 평가 PPP로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참고로 그건 BCA 자료입니다. 독립리서치 회사 자료고 지금 예나가 얼만큼 저평가되어 있냐면은 적정 가치 대비해서 구매력 평가로 따져보니까 한 45% 정도 저평가되어 있어요. 45%요. 통화 역사상 가장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80년 이후네요. 예.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구매력을 일본에 얼마나 저평가되는지 직관에 느끼는 게 일본 여행 갈 때 너무 싸죠. 돈값 하잖아요. 돈값 한다는 게 구매력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현재처럼 저평가됐을 때가 언제냐면은 80년대 초반 아하. 이후 처음인데 근데 우리가 이걸 또 투자의 기회로 봐야 되는 거니까 결론은 현재 너무 저평가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면 평균 수렴하잖아요. 그쵸. 그렇게 봐야 될 측면이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이게 우리가 미국과 일본의 금리 갭이 좀 줄 거잖아요. 금리 갭이 줄면 특히 지난 한 2년 동안 예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약세를 갔거든요. 한번 따져보면은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스타트할 때가 115엔이었어요. 115엔. 근데 일본 금리는 멈춰 있고 미국이 계속 이렇게 올리니까 갭이 계속 벌어지고 그러면 동구간 동안에 계속 예나 약세를 갔습니다. 근데 그래서 160엔까지 갔었죠. 그렇죠. 근데 폭은 뭐 좀 설왕설래할 수 있지만 어쨌건 간에 현 절대 레벨보다는 금리 갭이 줄 것이고 일정 부분 강세로 갈 수 있을 것이고 특히나 이렇게 본질적 가치가 너무 저평가돼 있고 여기 검정 색깔은 그러니까 요 적정 가치 대비해서 얼마 저평가돼 있는지를 오른쪽으로 왼편을 보셔야 되고 우선 45% 저평가됐다고 했는데 달러 대비입니다. 여기 녹색은 이거 뭐냐면은 여기 영 위에 검정색 갔을 때는 고평가됐던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1910년은 이때 볼까요? 이렇게 고평가된 구간에 만약 한 25% 고평가네요. 그때 만약에 일본 예나를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이후 10년간 성과. 이거는 오른쪽으로 보셔야 돼요. 이건 5% 깨졌다는 얘기예요. 고평가일 때는. 네. 근데 지금처럼 저평가됐을 때가 딱 한 번밖에 없는데 80년대 초반인데 녹색 실생 오른쪽으로 볼까요? 이후 10년간 연 10% 났어요. 그러네. 대박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은 그만큼 우리가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밸류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예나는 본질적으로 굉장히 좀 저평가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우리가 옌숏이라는 어떤 예나의 족쇄가 거의 해소가 되었고 두 번째 미국과 일본의 금리 갭이 현재 옌 달러 움직임이 중요한 드라이버인데 예나 금리 갭이 줄면서 예나를 좀 밀어붙이는 순풍 역할을 세진 않지만 점진적으로 하지 않겠냐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엔화에 대해서는 제 질문이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다 보니까 저도 엔화가 더 강세가 안 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든 뭐든 안 됐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엔화가 급격하게 강세가 되면서 나타났던 그 현상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만약에 점진적으로 엔화가 추가적으로 강세가 됐을 때도 또 나타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번 같은 경우에 중간에 어떤 증폭제가 예나의 쇼시에 대해서 캐리 청산되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속도는 완만하게 그렇죠. 헐더 그보다는 그 정도의 충격파는 오지 않을 거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거니까 시장의 충격은 헐더 작을 거라고 보여지고 제 전망이 만약 맞다고 하면 이론적으로 세 가지를 해야겠죠. 첫 번째 예나 사야 되고 두 번째 아무래도 나스닥 비중에 기술주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될 것이고 일본 주식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그럼 예나 사야겠네 라고 하시는데 제가 하나 팁 좀 드리면요. 이게 매크로 플레이이기 때문에 그냥 쭉 가는 게 아닙니다. 주식 위주의 포트에 해지 개념으로 필요한 컨셉으로 접근하시고 그리고 가능한 그러니까 표현이 그런데 덤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밀릴 때마다 야금야금 사들이시고 포트에 해지 개념으로 좀 투자하시면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엔화를 해지 자산으로 활용해 보는 것을 그렇죠.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엔화를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그래도 좋은 제안을 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희가 이제 끝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주식이든 채권이든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우선은 이제 GB 투자자문 박영현 대표님 계신 곳이 아무래도 이제 채권 전문이다 보니까 뭐 채권을 먼저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리세션이 올지 안 올지는 잘 뭐 상황에 따라 달라질 건데 우리가 그냥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금리 인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건 어쨌건 간에 매크로에 대한 조금 걱정이 생겨서 인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식 입장에서도 조금은
이전보다는 방어에 좀 신경을 더 쓰셔야 되지 않겠냐는 게 큰 그림이고요. 요거는 1990년부터 지난 30년 동안에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하고 이후 3개월 동안에 S&P 500 대비해서 어떤 섹터가 성과가 좋았고 언더했냐는 데이터입니다. 이 구간에는 경기 침착이 있어 적도 있고 없은 적도 있지만 그 평균적으로 보니까 상대적 S&P 500 대비해서 첫 번째 금리 인하했을 때는 세 가지 섹터가 가장 아웃퍼폼했다. 유틸리티, 헬스케어, 컨슈머 스테이플. 필수 소비재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영어로 디펜시브 스탁이고 우리 방어주 삼형제잖아요. 네. 방어주 삼형제고 고배당주입니다. 이거는 BC의 자료고 옆에는 매크로본드라는 독립리서치 회사가 있는데 여기도 비슷한 결론입니다. 첫 번째 금리 인하 이후에 어느 쪽 섹터가 알파를 더 많이 만들었을 때 첫 번째 보면 3개월인데 컨슈머 난 시클리컬이라는 게 컨슈머 스테이플이죠. 코카콜라, 담배 같은 거죠. 네. 필수 소비재. 그 다음에 여기 헬스케어도 성과가 괜찮았고 여기 보면 유틸리티가 제일 좋아요. 전반적으로 좀 방어적이고 고배당주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기본 생각이고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주로 저희 고객들한테도 주식 포트 이렇게 짜드리고 최근에 이제 했고 실제 저희 자문고객 포트에도 6월 말부터 봉투를 짰거든요. 이번 장에 하나도 안 깨졌어요. 물론 이제 제가 V자로 반등했었던 측면이 있지만은 깨질 때도 그렇게 많이 안 깨졌습니다. 네. 그런 측면인데 골드만삭스가 지난 주말에 나온 헤지펀드들의 최근 주식 동향 분석 자료입니다. 아. 한번 간단히 보면은 그냥 제가 중요한 내용인데 지난 2주 동안에 주식시장이 크게 반등을 했잖아요. 반등을 했고 그리고 성장의 우려감도 많이 줄어들고 변동성도 줄어들어서 반등을 했는데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헤지펀드의 포지션과 자금 동향으로 봤을 때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위험 성향이 거의 살아나지 않았다. 헤지펀드는 추격 매수 안 따라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고. 손가락을 빨고 있었겠죠. 예, 그냥 시장을 보수로 본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고 2022년 3월 달 이후로 이번 달 8월 달에 가장 빠른 페이스로 글로벌 주식을 헤지펀드가 매도를 하고 있어요. 주식을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근데 이 매도세가 주로 어떤 거에 이끌어지냐면 라지캡, 대형주 위주로 매도세가 있고 특히나 정보통신, IT 위주로 섹터로 보면 IT가 가장 많이 8월 달에 매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럼 결론은 이게 우리가 저점 매수 그러니까 주식의 비중을 파이를 더 안 키운다는 얘기거든요. 계속 비중을 좀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줄인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럼 뭘 하고 있냐면 브로들리 저금리 환경의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그래비티가 뭐냐면은 고배당주 쪽으로 지금 방향을 계속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그림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부합되는 얘기죠. 이 그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좀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가 어쨌건 온다는 거는 조금은 주식 비중을 좀 줄일 필요가 있고 주식 내에 리더십 체인지도 좀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될 단계이지 않냐 싶습니다.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먼 날 우리 뭐 대표님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투자는 절대로 결혼하시면 안 된다. 연애만 맞아요. 하자. 우리가 엔비디아가 좋은 기업이지만 엔비디아하고 영원히 같이 갈 거예요. 라는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좋을 때만 하고요. 사랑이 식으면 또 더 멋있는 친구, 예쁜 친구가 있으니까 그렇게 새로 연애하십시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주채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거예요. 지금 그냥 제가 한번 팁을 좀 드려보면은 국채시장금리, 연준금리의 시장 전망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여기가 연준 금리 인하 전망이었어요. 작년 10월 달에 미국 국채 금리가 5% 찍었었거든요, 이때. 네. 5% 찍었는데 이 당시에 12달 안에 금리 인하 전망이 한 번밖에 안 할 거라 전망을 했었는데 이후에 12월 달에 파월 의장이 내년에 금리 인하 할 수 있어요 하고 빌 에크만이 나 3월 달에 금리 인하 벳한다 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 전망 요 노란색입니다. 어디까지 밀렸냐면은 여기까지. 아니, 한 6번까지. 5번 할 걸로. 5번, 6번. 그렇죠. 5번 할 거 시장 기대감이 엄청나게 커졌죠. 시장 기대감이 커지니까 국채금리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 이거 뒤집어 놓은 거기 때문에 네. 국채 시장 금리도 쭉 내려가는 거예요. 반면 이러다가 연초에 보니까 이거 그냥 6번 못 하겠네. 안 하겠네. 노동시장이 좋아지니까 그럼 그만큼 못 하겠네라고 후퇴를 하니까 반대로 국채금리가 3.8에서 이렇게 4%대 중반으로 올라왔죠. 정리를 하면은 지금 현재 미국 국채 금리가 3.8 레벨인데 이거는 현재 연말까지 한 100pp 정도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어 그 레벨에 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pp 할 거라 또는 그보다 더 할 거라 하면은 그냥 투자하세요. 그게 아니라 그 정도는 단기간에 하기 어렵겠다라고 하면은 그 말인즉슨 금리가 3.8에서 단기적으로
조금 더 위로 올라갈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아까 말한 대로 마일드한 리세션을 보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는 당연히 장기채를 투자해야 된다. 그럼 결론은 현재 매크로 상황에 따라서 좀 더 플렉시블하고 nim블하게 좀 투자할 필요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으로 맞닥뜨릴 변수들이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냥 단순하게 야 장기채 뭐 금리 내릴까 무조건 장기채 투자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투자의 파일을 좀 쪼갰으면 좋겠어요. 즉 뭐냐면은 큰 그림의 매크로 한 향후 1년을 보고 하는 투자의 어떤 채권 투자도 필요하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파도가 꽤 움직이잖아요. 매크로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파도를 잘 타시면 생각보다 큰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한국채와 미국채를 좀 나눠서 접근해라. 미국채는 저는 절대로 장기 보유하면 안 된다. 미국은 전 세계 모든 리소스가 모이잖아요. 미국은 경제가 안 좋아지면 언제든지 경제를 돌릴 수 있는 카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미국계 국채 20년짜리, 30년짜리 들어가서 난 장투할 거야 라고 하면 좀 낭패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금리 인하기까지만 하고 좀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 목적으로 미국 국채를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반면 한국은 좀 달라요. 한국은 당연히 금리 인하해서 장기채 투자해서 매박 차익 누리는 것 좋지만은, 슬픈 얘기지만은 한국채는 장기 20년짜리 투자해서 그대로 가셔도 전 나쁘지 않은 판단을 생각합니다. 이게 참 슬픈 얘기인데요. 슬픈 정말. 얘기죠. 가망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경제가 좋아질 가망이. 네. 어쨌건 간에 우리가 지금 잠재 성장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게다가 젊은 사람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그쵸, 인구 문제. 때문에 경제 탄력이 전반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우리가 부인하고 싶지만은 사실은 일본의 로드맵을 계속 따라가고 있는 중이고, 네. 혹여나 10년에 20년 뒤에 우리가 일본처럼 되면 우리가 제로 금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무서워해서 예금을 돌리면 롤오버 치면 나중에 이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10년, 20년을 바라보고 국채를 딱 사두면은 3%로 가면 20년간 3% 확정이잖아요. 그런 목적도 괜찮다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국채와 미국채를 좀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하는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그 마 대표님과 첫 번째 인터뷰 했는데 자주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이제 매크로와 관련된 이야기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저도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고, 아마 보시는 분들도 이보다 더 심화된 가정도 없었을 것 같고 이보다 더 깔끔한 이야기도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나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